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소프리에서는 마곡지구 공사로 수백 대 덤프트럭이 주택가 골목을 점령하면서 생기는 방어동 주민들의 피해와 방치돼 왔던 종로구 부암동 안평대공과 현진건의 고택이 경매에 나온 것을 계기로 우리 주변 역사 문화지 복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7월 둘째 주 뉴스 소프리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마곡지구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서 하루 수백 대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들로 방화동 주택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간당 200대에 가까운 덤프트럭이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주택가를 오가면서 먼지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어 구청과 경찰은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대우 기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월 29일에 쓴 기사였죠? 네. 덤프트럭에 왜 넓은 도로를 놔두고 이 좁은 골목을 다니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덤프트럭들은 이제 마곡지구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이거든요. 그런데 왜 주택가 골목을 다니느냐? 바로 이 도로가 최단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도 물론 있습니다. 가양대교 쪽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그리고 김포공항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가는 것보다 이 골목길을 지나가는 게 가장 짧기 때문에 이 골목길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또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수익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운전기사라는 게 결국에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기름값을 스스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기름값을 대고 운영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최단 거리를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기 수익이 돌아올 수 있지 그만큼 않습니까? 또 많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이 또 발생을 하는 또 거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네네.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일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요. 예, 주민들에 따르면은 올 3월부터 이렇게 차량 유입이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마곡지구에 이제 산업단지 공사가 본격화 되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가 지난해에 착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이 덤프트럭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일 테고. 네. 현재. 이게 LG 사이언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네네. 공사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은 더 이런 그 덤프트럭이라든지 네네. 건설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지금 이제 그 도로를 다니는 이 덤프트럭들은 주로 흙이라든지 이런 뭐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싣고 가는 차량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 단계, 공사 초기 단계에서 이제 터파기 등이 진행되면서 그런 흙들을 이제 퍼 나르는 차량들이기 지금이 때문에 한참 많이 좀 다니고 있는 거고. 그렇죠. 시기군요. 예. 앞으로는 이제 뭐 건설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더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를 입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죠? 선암물 재생센터하고 방화 서광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도로가 있거든요. 예, 그 사이로 이제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거죠. 소나물 재생센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서광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네, 없는 그렇습니다. 것인데 그 도로폭이 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이 서광 아파트 앞도로는 이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고요. 좁네요. 네,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공항대로 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예,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로 늘어나긴 하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 앞도로가 그만큼 좁다 보니까 예,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아, 거기에 덤프트럭이 다니면 거의 이 꽉 찹니다. 덤프트럭이 이게 사실 한 대만 지나가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네. 사실 거의 탱크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피해가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네네. 실제 현장에서 이 차량이 얼마나 다니는지 직접 세봤다고요? 얼마나 많이 다니던가요? 도대체? 일단 먼저 주민분들이 직접 세고 계세요. 예, 시간대별로 세고 계신데 그걸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오우. 측정을 한 예, 지금 수치입니다. A4지 용지가 꽉 찼네요. 꽉 찼죠. 이게 이제 지난 6월 27일 날 그 1시간 동안 이렇게 통행했던 차량들을 적은 건데 모두 202대입니다. 202대요? 네. 한 어마어마하죠. 시간 동안에? 그렇죠.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이게 18조에 한 대씩 한 다는 대꼴. 거니까. 예, 그렇죠. 적기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로 했을 것 같거든요. 이만큼이 많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저희도 직접 이제
실험을 해봤거든요. 5분 동안 저희가 한번 세봤어요, 직접. 예, 화면을 잠시 보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5분 동안 저희가 지나가는 덤프트럭의 차량을 세봤는데 야, 진짜 많이 다니네요. 네. 16대가 총 지나갔습니다. 20초당 한 대꼴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지나가고 있죠. 네. 아니 뭐 거의 덤프트럭이네요, 대부분이. 거의 뭐 KTX 마냥 줄줄이 지어서 갈 때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 한 대만 지나가도 이게 얼마나 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냅니까? 네네. 그런데 저렇게 한 시간에 200대가 넘는 차량이 다니게 되면 네. 저래도 못 살 것 같아요. 또 특히 밤낮 할 것 없이 이렇게 차량들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뭐 곱절이 이상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크게 4가지 정도 피해를 좀 호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일단 이 덤프 트럭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비산먼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소음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동까지 좀 느끼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는 동안 이 구청에서 마련한 살수차들이 도로에 계속 물을 뿌렸어요. 이제 여름철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워낙 많은 이 덤프 트럭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 살수 차량이 뿌리는 물조차도 이 비산먼지를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이 또 하나 이제 피해를 좀 호소하시는 게 바로 사고 위험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이 차선을 이탈을 해도 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거든요. 이게 대형 차량일수록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라든가 네네. 노인분들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가 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이 중앙선을 침범한 덤프트럭이 이 덤프트럭을 피하려다가 교통사고도 나기도 했고 주민분들에 따르면은 이 덤프트럭들이 뭐 신호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안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다행히 인명피해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런 큰 사고까지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도 사고는 안 났다고 하지만 거의 네. 시한폭탄은 지금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렇다고 터질지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다면 이게 해법이 없는 건가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느냐 그 문제도 있는데 도심 통행 제한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미 이제 서울 시내 일부 곳곳에서는 이 도심 통행 제한이라는 제도가 실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지역,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좀 더 경찰이라든지 관계 당국에서 세심한 행정을 좀 펼쳐 보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 결국 이게 기름 아끼겠다는 운전자 이기심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에 살아야 되고 주민들은 또 자기가 낸 세금으로 살수차까지 동원하고 또 경찰과 구청은 또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이게 정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민들, 일반 사람들 독하게 만드는 행정 펼치시는지 정말 한심하고요.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달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과 운수 좋은 날로 익히 알려진 근대소설가 현진건의 집터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군은 복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주차장 계획도 수립하는 등 갈팡질팡했습니다. 경매로 나오고 나서야 다시 복원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사유지기 때문에 예산 발목에 잡혀 존폐 위기에 있는 역사문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어서 강혜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가 이제 안평대군과 이 현진건 네. 이 개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오랜만에 역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네. 예.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이 안평대군의 집터는 이제 안평대군이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죠. 그렇죠. 네, 1418년부터 50년까지 이 안평대군이 정치를 떠나서 풍류를 즐겼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안평대군이 꿈에서 봤다는 도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별천지, 이상세계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 형상을 꿈꾸면서 글도 썼고요, 또 그림도 그렸고 또 활도 썼던 그 유명한 몽유도연도. 그렇죠. 예. 몽유도원도도 여기서 이제 구상이 됐다라는 이제 증거 자료가 지금 기록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은 바로 이 안평대군 집터에 있는 이 무계동이라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안평대군이 직접
바위에 글을 새겼다는 이 기록이 남아 있고 또 이 기록이 지금 무계동에 새겨진 이 글자가 1974년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바위만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집터는 또 사유지여서 또 별개로 이거는 문화재가 지금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현진건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이웃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터 바로 옆에 원래는 지금 이 터가 한 1,700여 제곱미터면 한 600평 되는 부지인데 여기 이제 일부 부분이 지금 현진건 집터로 또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현진건 하면 또 우리 운수 좋은 나로 잘 알려진 근현대 소설가죠. 또 특히 언론인으로서 또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그 언제였죠? 베를린 올림픽 때. 예,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이제 메고 메달을 땄을 때 금메달을 땄던 그 기록의 이제 기사를 이제 일장기를 지음으로 해서 또 많은 또 그 비난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기자 일을 그만두고 바로 이 집터에서 혼자 닭을 키우며 생활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현진건 집터라는 지금 이 그 표성만 좀 남아 있고 사실 집은 많이 그 원래 있던 집의 모양은 많이 허물어졌어요. 왜 그렇게 허물어졌냐 해서 알아봤더니 이 종로구가 이제 거기가 위치가 종로구지 않습니까? 2003년 당시 이제 그곳을 그 공영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하면서 집을 허물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 표성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아예 원래 자택이 다 없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당시 때도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었지? 그 당시 때가 아마 2004년도였을 거예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종로구가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당시에 용도 변경을 하면서 이곳의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꾸자라는 취지에서 집을 허물었는데 알고 보니 지금 사유지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도 그거는 원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승인 절차에서도 까다로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치구가 그걸 매입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 만 앞서다 보니까 집은 허물게 됐고 지금은 남아있는 이 표성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치구도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인 어떤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문화재 승격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절차를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주차장을 만든다 주민들이 그렇죠. 이렇게 원하니까 네. 좀 어리석은 생각 같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는 주차장이 정말 수건 사업이었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무너뜨린다? 그렇죠. 밀어버린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이게 그동안에 완전히 방치돼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이런 식으로. 네. 어느 정도나 방치가 돼 있었던 거고, 왜 그랬었던 겁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서울시 유형문화재 됐던 무계동 바위는 일단 남아있지만 그 바로 앞에 공터는 사유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유지를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유지가 또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도 개인이 또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많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 면적만 해도 거의 1,700제곱미터면 600평이 넘는 그 평수인데 이 부분을 사유지를 또 국가나 공공기관이 매입한다고 했을 때 개인이 팔 수 있다는 확답도 못 받은 상황이어서 거의 방치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유지가 그나마 지금 조금이라도 좀 이제 터가 있는 이유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땅 주인이 정모 씨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그분이 직접 오며 가며 이제 외부인 침입을 못하도록 이제 담장도 쌓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온 상태인데 벌써 폐허가 된 그 기간만 해도 꽤 되죠. 지금 그렇죠, 문화재 지정이 1974년도쯤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지정되고 나서도 거죠. 계속해서 방치가 되었었던 그렇죠. 상황이고, 네. 그럼 뭐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특히 이런 그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보존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졌으니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뜨린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치구가 노력을 하긴 한 겁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노력을 했는 건지 네. 아니 주차장 만들겠다고 건물 자체를 없애버렸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노력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잠깐 액션을 취했는데 당시 그 현진건 생가의 그 철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일단 종로구는 그 당시에 이제 용도 변경하면서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이 곳은 반드시 공공시설로는 짓도록 하자. 사실은 그 터 바로 주변이 전부 다 일반인이 살고 있는 주택지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만큼은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공공시설, 다시 말해서 박물관이나 어떤 문화시설이나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용도를 제한을 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했던 역할은
자치구가 부지매를 못했기 때문에 대신 누가 그 경매를 해서 뭐 팔든 사든 이곳은 반드시 공공시설로만 가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된 거죠. 서류에다가 몇 자 더 적어놓은 거가 다군요. 그렇죠. 그동안의 노력이라는 것이. 그게 지금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요즘 이 고택을 좀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움직임들이 좀 있다고요? 예, 어떤 맞습니다. 겁니까? 지금 그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이곳 안평대구 집터가 지금 경매 상태에 나와 있습니다. 소유주가 지금 급한 개인 사정으로 해서 42억 원이라는 그 비용을 가지고 경매에 내놓은 상태인데 이 법원이 경매에 내놨을 때도 일단 일정 기한이 있고요. 이제 개인이 경매를 했을 때는 자치구나 또 공공기관이 경매에 뛰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 경매로 낙찰이 되면 사실 종로구 입장에서는 그 개인 경매자와 함께 협의하에 다시 부지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을 건립하겠다라는 구상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어떤 건물을 세울지는 아직은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지만 문제는 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은 특히나 이런 곳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시대 500년 거치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네. 또 근현대사 동안에도 굉장히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예산이란 발목에 항상 잡혀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잘 추진이 안 되고 또 나중에 이 관리하는 데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들이 좀 있는지. 우선 뭐 종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예산입니다. 이게 자치구에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그 자치구가 사실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문화재 보존을 해서 복원을 하고 싶으나 그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고 또 거기를 다시 복원했을 때 어떤 기능을 갖추도록 또 운영하는 운영비도 들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인건비까지 여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뭐 앞서 뭐 도봉구 사례 같은 경우도 제가 봤지만은 뭐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일단 그 복원은 성공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또 이런 보건시설을 유료화할 수는 있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수반이 아마 자치구에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5,000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위인들의 역사 한 장 한 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생겨난 겁니다. 이런 분들을 누가 기억합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기억합니까? 아니면 유럽에서 기억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가 나서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노원구의 노원신문은 이면 좌상단에 노원구 의회가 의결해 촉구 성명서를 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요금 인하에 대해 다뤘습니다. 김포에서 구리까지 이어지는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으로 먼저 건설한 남부구간에 비해 정확히 2.6배나 비쌉니다. 국가의 재정 부담을 들어 북부구간은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지난 10년간 민간이 운영하는 북부구간은 과도한 요금으로 원성을 사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왔습니다. 가뜩이나 강남북 격차로 피해의식을 입고 있는 강북 지역민들은 도로 인프라에서도 눈물을 머금어야 했습니다.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3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주주에 내야 하는 이자 때문에 오히려 600억 원의 손실을 내야 했습니다. 적자를 이유로 회사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정부 돈 362억 원을 챙겼습니다. MRG, 최소 운영 수익 보장제 덕분입니다. 주민들은 과도한 요금을 냈는데 그 적자를 또 주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서울고속도로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에게 받는 연금으로 민자도로를 만들어 고수익을 내고 또 요금 폭탄까지 맞게 만드는 구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 정치는 이 링컨이 말한 지 100년이 지나도 보기가 쉽지 않네요. 종로구의 종로신문은 일면 톱으로 종로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해화동과 창신 2동에 시범 운영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기존 2팀 체제에서 복지 기능을 대폭 늘려 실제 가가호호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각 동별로 사회복지공무원 5명, 방문간호사 1명, 행정공무원 1명 등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기존 복지 서비스가 취약계층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동주민센터로 어려움을 호소하러 찾아왔다면 이제는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나 행정 위주였다면 수혜자 중심으로 체계가 바뀐 겁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재작년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가 수동적인 시스템에서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뀐 부분은 박수 쳐줄 만합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기존 시스템에서의 공무원은 찾아오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갑의 위치였다면 이제는 직접 찾아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을의 자세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서대문구의 서대문 사람들은 팔면 우상단에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진행하고 있는 은퇴 남편 증후군 극복 프로젝트에 대해 실었습니다. 특히 요리 실습 프로그램이 눈에 띄는데요. 요즘 은퇴자 가운데 가장 아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남편을 삼식이라고 부르죠. 삼시세끼를 모두 집에서 해결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집에서 노는 모습도 보기 싫은데 밥까지 챙겨줘야 해서랍니다. 어찌 보면 서글픈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들을 위해 서대문 복지관은 매주 금요일마다 20명의 은퇴 남편을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반찬과 요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요리는 갖고 온 용기에 다시 가져가 집에서 세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리 강습료나 재료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이 요리 교실 내내 참가자들은 솜씨를 발휘하며 강사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최근 방송가를 점령하고 있는 남성 요리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배운 요리 솜씨를 집에서 아내에게 발휘한다면 그동안 사회생활로 못나는 이야기로 웃음 보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가족을 위해 고생한 당신, 이제는 우리 집의 셰프가 돼주세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국민연금은 투자 실패를 엉뚱한 곳에서 메꾸고 자치구는 뻔히 보이는 불법 주차장으로 구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백 대 덤프트럭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지만 자치구와 경찰은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누구에 의지할 곳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삼식이들의 어깨가 이번 주에도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7월 둘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